자네, 그 흥터자국 언제부터 있던 흥터자국인가? 보육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제가 어릴 적 기억이 아예 없어서 잘 모릅니다. 어르신, 새벽 공기차입니다.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강원도 산골의 낡은 낚시터. 그 소박한 풍경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까맣고 거대한 최고급 지프차 한 대가 낚시터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최 회장. 남부러울 것 없는 그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홀로 이곳을 찾은 이유는 2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6살 아들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밤샘 운전에 지쳐 쓰러질 뻔한 그를 부축해 준 건 낚시터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허름한 옷차림의 청년 지훈이었죠. 투박한 손으로 타준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받아들던 순간 최 회장의 심장은 멎을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귀 밑에 선명하게 새겨진 저 작은 초승달 흉터. 잃어버린 내 아들 진우가 어릴 적 다쳤던 바로 그 흉터였으니까요. 20년이라는 잔인한 세월을 건너뛰어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과연 이 낡은 낚시터에서 평생을 찾아 헤맨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락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발 아래로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곳, 수백 미터 상공에 떠있는 듯한 대기업의 최고층 회장실입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며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는 최 회장의 두 눈에는 어떤 빛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부와 명예를 두 손에 꽉 쥐었지만 그의 텅 빈 가슴 속으로는 늘 매서운 칼바람만 불어오고 있었죠. 조용히 열린 문틈으로 비서실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낮고 정중한 목소리에 최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오가는 중요한 결제 서류들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서류의 끝자락을 넘어 책상 한편에 놓인 탁상 달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달력의 특정 날짜에는 붉은색 펜으로 짙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이었습니다. 그 붉은 동그라미를 바라보는 순간 단정하게 결제 사인을 하던 최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결국 서류를 덮어버린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지그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두고 나가게. 피로가 잔뜩 묻어나는 그 짧은 한마디에 비서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틔우지 못한 채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밤이 깊어서야 최 회장은 도심, 외곽에 자리한 자신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지만 수백 평에 달하는 넓은 거실은 숨이 막힐 듯한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샹들리에의 불빛을 켜는 것조차 잊은 채 그는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지나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공허한 구두 발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온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이 거대한 집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매일 밤 견뎌내야만 하는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서재 구석, 아무나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육중하고 낡은 철제 금고 앞에 그가 멈춰 섰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그의 손길은 세상 그 어떤 귀한 보물을 다룰 때보다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무거운 파열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최 회장이 떨리는 두 손으로 꺼내든 것은 수표 뭉치도 금괴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주 오래되어 색이 바래버린 조그만 6살짜리 아이의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어두운 서재에서 최 회장은 그 작은 신발을 자신의 뺨에 가만히 비벼보았습니다. 까슬까슬하게 달아버린 벨크로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아이의 채취가 환상처럼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진우야, 내 새끼 진우야. 아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둠 속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 앞에서 늘 바위처럼 단단해야만 했던 대기업의 총수는 그 작은 신발 한 짝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또 쳐보아도 자식을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끔찍한 형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가슴 한가운데를 커다란 돌덩이로 짓누르는 듯한 끔찍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커다란 저택의 차가운 공기가 남은 숨통마저 조여오는 것 같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홀린 사람처럼 서재를 박차고 나와 차키를 챙겨 들었습니다. 뒤늦게 기척을 듣고 달려온 수행비서가 다급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이 늦은 밤에 직접 운전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단호하고 차갑게 비서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내버려 두게. 혼자 있고 싶으니 아무도 따라오지 마. 그 서슬 퍼런 명령에 누구도 감히 그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부하항하는 묵직하고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세련된 최고급 지프차 한 대가 캄캄한 대저택의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조차 정하지 않은 도피였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기억의 공간에서 단 1분이라도 멀리 달아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그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있었죠. 어둠을 뚫고 미끄러지듯 달리던 고급 지프차는 어느새 짙은 물안개가 도로를 집어삼킬 듯 피어오르는 강원도의 한적한 국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과 안개뿐이었고 세상에 오직 자기 혼자만 남겨진 듯한 지독한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가리는 그 짙은 안개 속에서도 20년 전 그날의 기억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최 회장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햇살이 따가웠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놀이공원, 솜사탕을 사주겠다며 환하게 웃던 진우의 얼굴. 잠깐, 아주 잠깐 걸려온 업무 전화를 받느라 그 작고 통통한 손을 놓쳤던 그 찰나의 순간, 아빠 하고 부르던 환청 같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이는 이미 수많은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이름을 부르며 놀이공원 바닥을 기어다니며 온종일 헤맸지만 끝내 아이의 손을 다시 잡을 수는 없었죠. 그날 이후로 최 회장의 시간은 20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아비규환 속에 영원히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인지 아니면 안개가 이슬이 되어 맺힌 것인지 모를 물기들이 유리창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캄캄한 도로 위를 달리는 최 회장의 주름진 두 뺨 위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결국 그가 엑셀을 밟아 향하고 있는 곳은 세상의 눈을 피해 자신의 상처를 핥을 수 있는 인적 드문 강원도의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밤잠을 설치며 달려온 이 어둡고 고독한 길의 끝에서 기적처럼 잃어버린 반쪽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고단한 아버지를 태운 차는 그렇게 먹먹한 물안개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어둠을 뚫고 끝없이 달려온 고급 지프차의 묵직한 엔진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 무렵 어느새 짙은 어둠이 걷히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세상을 조심스레 밝히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조차 없이 무작정 운전대를 잡았던 최 회장의 차가 멈춰 선 곳은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고즈넉한 낚시터였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네온사인이나 높이 솟은 빌딩 숲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음과 아픔마저도 잠시 숨을 죽일 것만 같은 고요하고 허름한 공간이었지요. 밤새도록 내린 차가운 이슬이 모여 하얀 물안개가 되어 수면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고, 코끝을 스치는 알싸하고 비릿한 민물내음이 이곳이 낯선 시골의 아침임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룹의 총수로서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았던 최 회장이었지만 어젯밤 서재에서 낡은 아이의 신발을 부여잡고 쏟아냈던 통곡의 여파는 그의 남은 기력마저 모두 앗아가버린 뒤였습니다. 핏발이 선 두 눈은 퀭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운전대를 꽉 쥐고 있던 두 손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고 있었어요. 문득 더 이상은 단 1미터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핏줄 하나 지켜내지 못한 못난 아비라는 사실이 그 숨막히는 새벽 공기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최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을 머금은 낚시터의 자갈밭은 생각보다 미끄러웠고 밤샘 운전과 지독한 슬픔에 짓눌려 뻣뻣하게 굳어버린 이른 노구의 다리는 그를 지탱해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꼭대기에서 군림하던 그가 이름 모를 시골, 낚시터의 차가운 바닥으로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최 회장은 차라리 이대로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서글픈 체념에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셔야죠. 새벽 이슬에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탄탄하고 억센 두 팔이 무너져 내리던 최 회장의 몸을 단단하게 껴안아 부축했습니다. 깜짝 놀라 번쩍 눈을 뜬 최 회장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물안개를 뚫고 달려와 자신을 온몸으로 받쳐낸 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방울이 맺힌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낡은 수건을 질끈 동여맨 청년이었죠.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벼랑 끝으로 떨어지던 자신을 붙잡아준 그 팔의 온기만큼은 참으로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당황한 최 회장이 채 입을 떼기도 전에 청년은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며 최 회장의 옷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밤새 운전하고 오신 모양인데 다리 풀리는 건 예사니까 너무 머쓱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저쪽 의자에 잠깐 앉아서 숨 좀 고르시지요. 청년은 자신의 이름이 지훈이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어르신을 대하듯 아무런 격의 없이 다정하고 살가운 손길로 최 회장을 낚시터 관리실 앞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로 이끌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굽신거리는 인사와 가식적인 친절만을 받아왔던 최 회장에게 이 시골 청년이 보여주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는 무척이나 낯설고도 신선한 것이었죠. 잠시 후 관리실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지훈이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한 잔 드시면서 온몸 좀 녹이십시오. 별건 아니고 그냥 달달한 믹스커피입니다. 청년이 내민 종이컵을 무심결에 받아든 최 회장은 컵을 타고 전해지는 그 뜨거운 온기에 문득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입에 대지도 않았을 저렴한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의 두 손을, 아니 어쩌면 20년 동안 빙하처럼 얼어있던 그의 심장을 아주 천천히 녹여주는 듯한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고맙네. 참으로 고마워. 떨리는 목소리로 짧은 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든 최 회장은 그제야 자신에게 커피를 건네고 마주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후루룩 믹스커피를 한 모금 삼키려던 최 회장의 움직임이 일순간 거짓말처럼 뚝 멎어버린 것은 말이죠. 새벽의 푸른 빛 속에서 드러난 청년 지훈의 얼굴. 햇볕에 그을려 가무잡잡한 피부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티 없이 맑게 휘어지는 눈매와 입꼬리에 걸린 그 선한 미소가 기이할 정도로 최 회장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쿵 하고 심장 저 밑바닥에서 무언가 육중한 것이 떨어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전신을 휩싸고 돌았죠.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고마움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시골 청년의 얼굴에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짙은 그리움과 지독한 기시감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름한 낚시터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평범한 청년일 뿐인데 왜 이리도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오는지, 왜 저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2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던 6살배기 진우의 환영이 아지랑이처럼 겹쳐 보이는 것인지 최 회장은 컵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며 홀린 듯이 청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커피가 입에 안 맞으십니까? 설탕을 조금 더 타다 드릴까요?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노인의 시선에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으며 묻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최 회장의 귀에는 그 소리조차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최 회장은 다시 한번 청년의 얼굴을, 그 환하고 시린 미소를 자신의 망막에 깊이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밤새 짙게 깔려있던 낚시터의 물안개가 아침 햇살에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 20년이라는 잔인하고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최 회장의 굳게 닫힌 운명의 문이 이 작은 시골 낚시터의 허름한 의자 위에서 아주 서서히 기적처럼 열리기 시작하는 찬란하고도 먹먹한 아침이었습니다. 어느덧 산등성이 위로 아침 해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며 밤새 낚시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하얀 물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수면 위로 부서져 내리며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지만 간이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낚싯대를 쥐고 있는 최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죠. 수십 년 만에 잡아보는 낚싯대였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겠다며 치열하게 살아올 때는 가끔 이렇게 물가에 앉아 마음을 다스리곤 했지만 사랑하는 아들 진우를 잃어버린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물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수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깊고 검은 물속으로 자신의 죄책감이 끝없이 가라앉는 것만 같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상념을 떨쳐내려 무작정 낚싯대를 들이웠건만 흔들리는 찌를 바라보는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마주쳤던 그 청년 지훈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믹스커피를 건네며 티 없이 환하게 웃던 그 청년의 얼굴. 묘하게 서글서글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듯한 그 맑은 눈망울이 어째서 이토록 가슴을 후벼 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인연일 뿐이라고, 밤샘 운전으로 피로해진 노인의 착각일 뿐이라고 수백 번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의 박동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헛헛함이 밀려와 한숨을 내쉬며 낚싯대를 걷어들이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우니 손끝의 감각마저 무뎌진 탓일까요? 물기를 머금은 팽팽한 나일론 낚싯줄이 허공에서 엉키더니 이내 릴 주변으로 복잡하게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주름진 손가락으로 매듭을 풀어보려 했지만 조급한 마음에 줄을 잡아당길수록 매듭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흉측하게 뭉쳐만 갔습니다. 마치 지난 20년 동안 켜켜이 엉켜버린 자신의 참담한 인생을 눈앞에서 마주하는 것 같아 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세상의 절반을 호령하는 거대한 그룹의 총수이건만 이깟 얇은 낚싯줄 하나 제 마음대로 풀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스스로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처량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급기야 얇고 거친 낚싯줄이 손가락을 파고들어 붉은 생채기를 내고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채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엉킨 줄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무리해서 당기면 줄이 아예 끊어져 버리거든요. 멀리서 수조에 물을 갈며 분주하게 아침 일을 돕던 청년 지훈이 어느새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청년은 물기가 묻은 거친 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질러 닦더니 아주 자연스럽고도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최 회장의 손에 들린 낚싯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흙바닥에 아무렇게나 털썩 주저앉아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엉켜버린 매듭의 중심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죠. 최 회장은 멍하니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묵묵히 낚싯줄을 푸는 청년의 옆모습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가까이서 바라본 청년의 모습은 가슴이 시릴 정도로 성실하고 고단해 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 흙먼지가 묻은 낡은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낚싯줄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저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두 손.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최 회장은 문득 저 거칠지만 다정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싶다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매듭을 풀기 위해 지훈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각도를 트는 찰나 아침의 맑은 햇살이 청년의 턱선과 귀민 사이의 작은 공간을 비추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의 두 눈은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죠. 청년의 오른쪽 귀 밑 턱과 목이 이어지는 그 여린 살결 위에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남겨진 작은 흉터. 그것은 아주 오래전 피부가 깊게 찢어졌다가 아물면서 남은 완벽한 초승달 모양의 하얀 흉터였습니다. 그 흉터를 눈에 담은 순간 최 회장의 귓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지독한 이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낚시터 풍경이 하얗게 부서지며 20여 년 전에 어느 서늘한 가을날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거실에서 뛰어놀던 6살배기 진우가 미끄러지면서 유리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히고 말았죠.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던 그 끔찍했던 밤.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노 교수가 아이의 상처를 꿰매며
조심스럽게 건넸던 말이 아직도 최 회장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처가 깊어 귀 밑에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꽤 선명하게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우의 귀 밑에는 늘 그 작은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곤히 잠들 때면 최 회장은 가만히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아빠가 더 조심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속으로 수백 번 눈물을 삼키곤 했지요. 그런데 평생을 찾아 헤매고 그리워했던 내 아이의 그 초승달이 지금 이렇게 낯선 강원도 산골의 이름 모를 청년의 얼굴에 똑같이 새겨져 있다니요. 최 회장의 숨소리가 비정상적으로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흉곽을 찢고 튀어나올 것처럼 맹렬하게 요동쳤고 목구멍으로는 뜨거운 모래를 삼킨 듯 지독한 갈증과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엄청난 충격 속에서 그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억누르며 아주 간신히 입술을 뗐습니다. 자네 귀 밑에 초승달 흉터, 언제부터 있던 흉터인가?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응어리진 늙은 아비의 피 맺힌 절규와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질문을 던진 최 회장의 두 눈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붉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엉킨 줄의 마지막 매듭을 기분 좋게 풀어내던 지우는 몹시도 심각하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에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귀 밑을 투박한 손가락으로 쓱 문지르며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와 함께 너무나도 무심하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보육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다는데 제가 어릴 적 기억이 아예 없어서 잘 모릅니다. 자, 줄 다 풀렸습니다. 이제 편하게 던지시면 됩니다. 어르신. 보육원. 그리고 어릴 적 기억이 없다는 말. 청년의 입을 통해 무심하게 흘러나온 그 두 단어는 최 회장의 가슴 한가운데로 날아와 꽂히는 거대한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줄이 완벽하게 풀린 낚싯대를 최 회장의 손에 조심스레 쥐어준 지우는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쪽 수조에 물이 다 차서 가봐야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십시오. 맑게 웃으며 꾸벅 인사를 남긴 청년은 이내 아침 햇살을 등지고 낚시터 반대편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청년이 건네준 낚싯대를 쥔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청년의 거칠고 따뜻했던 체온, 시리도록 맑았던 눈웃음, 그리고 망막에 화인처럼 찍혀버린 그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 뒷짐을 지고 멀어져가는 지훈의 넓은 등을 바라보는 최 회장의 두 뺨 위로 억눌렀던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늘이 평생을 지옥 속에 살아온 이 못난 아비에게 마침내 기적을 내려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늙고 병든 그리움이 만들어낸 잔인하고 서글픈 환상일까요? 낚시터의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최 회장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그저 멀어지는 청년의 뒷모습만을 하염없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엉켜버린 낚싯줄은 말끔히 풀렸지만 그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그 잔인하고도 눈부신 첫 번째 매듭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 너머로 붉은 꼬리를 감추고 강원도 산골의 낚시터에는 도시보다
훨씬 일찍 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 수면 위로 반짝이던 윤슬도 낚시객들의 두렁거리는 목소리도 모두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자취를 감추었지요. 이따금씩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산등성이의 나뭇잎들을 스산하게 흔드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최 회장은 아침에 주저앉았던 그 낡은 간이 의자에 미동조차 없이 굳어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고 끼니를 챙길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배고픔이나 추위 같은 육체적인 감각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나절 청년 지훈의 귀 밑에서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진우의 초승달 흉터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최 회장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거든요. 혹시나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내 지독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신기루는 아닐까? 수만 번 묻고 또 물었지만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흉터의 모양과 보육원 출신이라는 청년의 무심한 대답은 자꾸만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내가 정말 진우냐고, 내 아들이 맞냐고 어깨를 흔들며 묻고 싶었지만 만약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올까봐,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끊어져 버릴까봐 두려워 섣불리 입을 뗄 수도 발걸음을 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홀로 지옥 같은 상념과 씨름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자갈을 밟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타닥타닥하고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주위가 환하게 밝아졌죠.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지훈이 낡은 드럼통 난로에 불을 피우고 서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모닥불의 붉은 기운이 청년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쌀쌀한 밤 공기 사이로 매캐하지만 정겨운 장작 타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르신, 저녁도 안 드시고 하루 종일 물만 보고 계시네요. 밤이 깊으니 산바람이 찹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불 좀 쬐시지요. 청년의 목소리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맑고 다정했습니다. 그 따뜻한 부름에 이끌리듯 최 회장은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난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난로 앞에는 작은 나무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지우는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곁에 앉자 얼어붙어 있던 몸의 감각들이 타오르는 불기운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지훈이 난로 모서리에 올려두었던 시커먼 군고구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지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호호 불던 청년은 능숙한 솜씨로 까만 껍질을 벗겨내 노랗게 잘 익은 속살을 최 회장 쪽으로 쑥 내밀었죠. 욕이라도 좀 하십시오. 달고 만납니다. 툭 던지듯 건네는 그 투박한 호의에 최 회장은 조심스레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뜨끈한 온기와 달큰한 냄새. 평생 최고급 호텔의 정찬만을 마주해온 그룹의 총수였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남루한 시골 낚시터에서 청년이 까준 군고구마보다 더 귀하고 눈물겨운 음식은 세상에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기도 전에 목이 메어 도무지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닥불 너머로 아른거리는 청년의 얼굴, 그리고 다시 한번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온 그 초승달 흉터 때문이었습니다. 툭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눈물을 억지로 삼켜내며 최 회장은 최대한 평정을 가장한 채 낮게 깔린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아까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억나지 않는가?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최 회장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질문을 가장 아픈 방식으로 던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청년의 상처를 들쑤신 것은 아닐까 조바심이 났지만 지우는 타오르는 장작불을 가만히 응시하며 너무나도 담담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이요. 전 모릅니다. 언제 헤어졌는지, 왜 헤어졌는지도 기억이 없으니까요. 원장 수녀님 말씀으로는 제가 6살쯤에 서울의 어느 복잡한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걸 경찰이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6살. 그리고 서울의 복잡한 길거리. 그 단어들이 귓가에 내려앉는 순간 최 회장은 숨을 들이켜다 사례가 들린 것처럼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2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놀이공원에서의 기억이 청년의 이야기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숙인 노인의 떨림이 그저 밤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난로 안으로 마른 장작을 하나 더 밀어 넣으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밤마다 문소리만 나면 혹시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을까 고개를 빼고 창밖을 내다보곤 했죠. 명절이 되어서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텅 빈 보육원 운동장에 혼자 남아있을 때면 왜 나만 버려졌을까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어르신 참 이상하죠. 아무리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려 애를 써도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딱 하나 누군가 제 손을 아주 따뜻하게 꽉 잡아주었던 그 감촉만큼은 가슴에 남아있거든요. 아마도 절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원망 안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겠지. 언젠가는 이 따뜻했던 손을 꼭 다시 잡을 날이 오겠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담담하게 흘러나오는 청년의 고백에 최 회장의 머릿속은 하얗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6살의 어린아이가 낯선 보육원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웅크린 채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며 흘렸을 그 수많은 눈물. 세상에서 가장 푹신한 침대에서 가장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며 키우려 했던 내 아들이 그 모진 세월을 홀로 견뎌내며 부모를 원망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삼켜냈을까 생각하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지독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 손을 놓쳤네. 내가 그 작고 여린 내 손을 놓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 차가운 곳에서 외롭게 울어야 했어.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마음속으로는 수만 번도 넘게 피를 토하듯 오열하며 청년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현실의 최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끄끄거리는 숨소리조차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상처받은 청년의 마음에 또 다른 혼란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핏발선 두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 어둠 속으로 뚝뚝 떨어져 내리길 속절없이 내버려 둘 뿐이었죠. 그 후로 저를 거둬주신 분들이 바로 이 낚시터를 하시던 양부모님이셨습니다. 비록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가방끈 짧고 가진 것 없던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어요. 두 분 다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선물이 바로 이 허름한 낚시터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수조 청소하고 손님들 찌 엉킨 거 풀어드리고 이렇게 밤이 되면 별 보면서 군고구마 구워 먹는 살.
남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고아의 팍팍한 삶이겠지만 저는 참 좋습니다. 적어도 이 물가에 앉아 있으면 마음만은 편안하거든요.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것 같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지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얼룩져도 모자랄 그 기구한 운명 속에서도 청년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긍정을 잃지 않고 올곧게 자라나 있었던 겁니다. 그 맑고 선한 미소를 바라보던 최 회장은 더 이상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불쑥 손을 뻗어 무릎 위에 놓여있던 청년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노인의 행동에 지훈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최 회장은 청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을 만지며 자랐어야 할 그 손은 20년이라는 혹독한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듯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가 굵어져 거칠고 뻣뻣했습니다. 낚싯줄에 베이고 장작에 긁힌 크고 작은 흉터들이 손등을 가득 덮고 있었죠. 최 회장은 그 투박하고 거친 청년의 두 손을 자신의 주름진 양손으로 감싸쥐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애틋하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고생했네. 참으로 고생 많았어. 이렇게 맑고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주어서 정말이지 너무나 고맙네. 젖은 목소리는 끝내 숨기지 못하고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어두운 밤 모닥불의 그림자에 가려 노인의 눈물은 미쳐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그 뜨겁고도 절박한 떨림만큼은 지훈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어르신의 과도한 행동이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지훈은 왠지 모르게 자신의 손을 어루만지는 이유 주름진 손길에서 오래전 잃어버렸던 가토록 그리워했던 어떤 묵직한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빼내는 대신 가만히 노인의 손바닥 체온을 마주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지요.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며 밤하늘로 작은 불티들을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을 헤매던 두 사람의 잃어버린 시간들이 마침내 하나의 따뜻한 불꽃으로 만나 하늘의 별자리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 회장은 청년의 손을 쥔 채 속으로 수없이 뇌까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이 아비가 내가 잃어버린 그 20년의 시간을, 그 모진 세월의 상처를 모두 보상해주마. 반드시 널 다시 내 품으로 데려가마. 강원도 산골의 차가운 밤 공기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작은 난로가의 온기만큼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켜켜이 쌓여온 운명의 잔인한 장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의 맑은 심성과 20년의 지옥을 건너 마침내 핏줄을 마주한 늙은 아비의 소리 없는 통곡이 그 밤하늘 아래 조용히 그러나 세상 무엇보다 강렬하게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마 소리 내어 부르지 못한 이름 진우야라는 그 한마디가 최 회장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밤새도록 울려 퍼지고 있는 참으로 길고도 먹먹한 밤이었습니다. 밤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던 차가운 별들이 하나둘 고단한 빛을 잃어가고 먼 산등성이 너머로 희푸른 새벽빛이 조심스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낚시터는 짙은 물안개에 휩싸여 아직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고요했지만 낡은 지프차 운전석에 몸을 기댄 최 회장은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뜬 눈으로 하얀 밤을 지새웠습니다. 좁고 불편한 차박이었고 이틀째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했지만
육체의 피로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캄캄한 어둠 속을 부유하고 있었으니까요. 타오르는 장작불 너머로 보았던 청년 지훈의 맑은 눈동자, 덤덤하게 자신의 아픈 과거와 보육원 시절을 털어놓던 그 쓸쓸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오른쪽 귀 밑에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그 초승달 모양의 흉터. 그것은 필시 하늘이 맺어준 핏줄의 증거일 것이라고 최 회장의 끓어오르는 본능이 짐승처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평생을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력 하나로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온 그였기에 이 거대한 기적의 불씨 앞에서도 애써 이성의 끈을 잔인하리만치 단단히 다잡아야만 했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 청년이 내 아들 진우가 아니라면 내 섣부른 감정과 미련 때문에 20년을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아오며 겨우 마음의 평안을 찾은 저 착하고 순박한 청년의 가슴에 또 다른 끔찍한 생채기를 내게 된다면 그것은 아이의 손을 놓쳐버린 아비의 죄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운 죄악이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최 회장은 수백 번 무너져 내리는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또 세우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과학적인 증거를 먼저 찾기로 뼈아픈 결심을 내렸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청년 지우는 부지런히 앞치마를 두르고 낚시터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수조를 청소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저수지 너머로 땀 흘려 일하는 지훈의 듬직한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최 회장은 조심스럽고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낚시터 한 구석에 자리한 허름한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문틈 사이로 훅 끼쳐오는 서늘한 공기,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어우러진 알싸한 믹스커피의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박하고 누추한 공간의 한가운데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린 낡은 철제 책상 위에서 최 회장의 붉어진 시선이 한 곳에 멎었습니다. 그것은 청년이 머리를 빗을 때 쓰던 낡고 끝이 닳아버린 플라스틱 빗이었습니다. 빗살 사이에는 청년의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엉켜 있었지요. 최 회장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얇은 유리 세공품을 다루듯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조심스레 그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주머니에서 곱게 접혀있던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내어 청년의 머리카락을 한 가닥 한 가닥 아주 정성스럽고도 경건하게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남몰래 남의 방에 들어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이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짓인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대기업 총수라는 체면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짧고 가는 머리카락 몇 가닥에 자신의 남은 여생, 아니 지옥 속에서 허우적대던 지난 20년의 세월 전부가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머리카락을 싼 손수건을 고이 접어 가슴품에 깊숙이 품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치며 갈비뼈 안쪽이 찢어질 듯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품속에서 느껴지는 이 가벼운 무게감이 마치 잃어버렸던 아이의 온기인 양 최 회장의 가슴을 뜨겁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관리실을 빠져나온 최 회장은 도망치듯 쟁걸음으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손에 무거운 잉어 사료 포대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오던 지훈과 그만 딱 마주치고 말았죠. 어르신, 벌써 가시려고요? 식사라도 한술 뜨고 가시지 않고요. 밤새 차에서 주무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청년의 목소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서는 낯선 노인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아쉬움이 뚝뚝 묻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새 묘한 정이라도 든 것인지
아니면 혈육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청년의 마음마저 흠뻑 흔들어 놓은 것인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땀방울을 닦아내며 환하게 웃어 보이는 지훈의 얼굴을 마주하자 최 회장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널따란 품에 와락 안기며 내 아들이 아니냐고 목 놓아 울부짖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턱 밑까지 솟구치는 오열을 꾹꾹 눌러 삼키며 최 회장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려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급히 서울에 올라가 봐야 할 일이 생겨서 말이야. 신세가 참으로 많았네. 자네가 타준 그 커피, 그리고 밤에 구워준 그 군고구마. 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따뜻한 맛이었어. 별 말씀을요. 언제든 마음 답답하실 때면 편하게 들르십시오. 전 항상 여기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항상 여기 이 자리에 있겠다는 청년의 그 다정하고 든든한 인사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최 회장의 붉어진 눈시울에서는 끝내 버티지 못한 뜨거운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고개를 돌리며 운전석에 올라탄 그는 창문을 반쯤 내리고는 지훈을 향해 물기 젖은 쉰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조만간, 아주 조만간 다시 옴세. 꼭 다시 올 테니 밥 잘 챙겨 먹고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게나. 도망치듯 서둘러 낚시터를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청년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최 회장은 끝내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참았던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이 아비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게 떳떳한 모습으로 너를 다시 데리러 올 테니. 강원도 산골을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몇 시간 동안 최 회장은 단 한 번도 휴게소에 들러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밟는 발끝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고 꽉 막힌 도심의 차도에 접어들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죠. 비서실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수십 통이나 빗발치듯 걸려왔지만 그는 아예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수백억 원짜리 해외 수출 계약이나 그룹의 사활이 걸린 임원회의 따위는 지금 그에게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만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차가 곧장 향한 곳은 으리으리한 회사 사옥이 아닌 서울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들어선 최 회장의 걸음걸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70 노구의 육체는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지만 가슴품에 안고 있는 손수건의 묵직한 존재감이 그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죠. 하얀 가운을 입은 유전자 센터의 담당 교수 앞에 마주 앉았을 때 최 회장은 품속에서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레 실크 손수건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이 머리카락과 제 유전자를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검사해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걸고 부탁드립니다. 겹겹이 쌓인 손수건을 풀어헤쳐 머리카락을 건네는 최 회장의 두 손은 참혹할 정도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벌 총수들과 정관계 인사들을 진료해왔던 노련한 교수조차 이렇게 핏발 선 눈으로 애원하듯 매달리는 굴지의 대기업 회장의 모습은 처음 보는지라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가장 먼저 연락 올리겠습니다. 의사의 그 차분하고 묵직한 대답을 듣고 나서야 최 회장은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져 끊어질 듯 했던 긴장의 끈을 아주 조금 간신히 늦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그 며칠간의 기다림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그 며칠 동안 최 회장의 삶은 완벽하게 정지된 시계와도 같았습니다. 최고급 수입 대리석으로 꾸며진 으리으리한 회장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결제를 받기 위해 줄을 서며 조아리는 그 거대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최 회장은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책상 앞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결제 서류를 펼쳐보아도 까만 글씨들은 그저 의미 없는 벌레 떼처럼 흩어질 뿐이었고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번화한 서울의 마천루 대신 그의 망막에는 오직 안개 낀 강원도의 낚시터와 그곳에서 쓸쓸하게 웃고 있던 청년의 얼굴만이 반복되어 영사기처럼 돌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은 벅차오르는 희망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눈물을 훔치다가도 또 다른 날은 지독한 불안감이 온몸을 뱀처럼 칭칭 휘감아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이 모든 것이 그저 늙고 지친 뇌가 만들어낸 가혹하고도 잔인한 희망 고문이면 어쩌나. 생각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지옥 끝까지 이어질 때마다 최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마른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지식이곤 했습니다. 전화기가 한 번씩 울릴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병원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깊은 탄식과 함께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피 말리는 시간들의 연속. 밥은커녕 물조차 제대로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해 며칠 새 몰라보게 수척해진 최 회장의 얼굴에는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고 수만 명의 생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손을 가졌어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하늘의 판결을 기다리는 늙은 아비의 마음 앞에서는 그 모든 권력이 그저 초라한 먼지 한 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과연 운명의 신은 이토록 잔인하고도 애절한 아비의 피 끓는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고요한 회장실의 째깍거리는 시계바늘 소리만이 최 회장의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가슴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무심하고 느릿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그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끝자락.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마침내 책상 위 전화기의 날카로운 벨소리가 텅 빈 회장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 소리는 마치 최 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운명의 심판을 알리는 거대한 나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수십 층 높이의 아득한 회장실, 그 무겁고 서늘한 정막을 날카롭게 베어내는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서실을 거쳐 단정하게 연결되었을 내선 전화가 아니라 최 회장의 넓은 원목 책상 한가운데 놓인 직통 전화기가 마치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하게 울어대고 있었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며 오직 담당 교수 한 사람에게만 몰래 남겨두었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전화기를 향해 앙상하게 마른 손을 뻗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최 회장의 머릿속으로는 지난 20년의 세월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전단지를 품에 안고 전국 방방곡곡의 보육원과 미아보호소를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던 그 수많은 낮과 밤들. 혹시라도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점쟁이의 허황된 말 한마디에도 수억 원의 돈을 허공에 뿌리며 매달렸던 그 처절하고 비참했던 시간들이었죠. 수화기를 집어드는 늙은 노인의 손끝은 늦가을의 마른 잎처럼 형편없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병원으로 직접 내원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수학이 넘어 교수의 차분하고 묵직한 음성을 듣는 순간 최 회장의 다리는 그대로 힘이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회장실 문을 나섰는지, 어떻게 차에 올라타 병원까지 도착했는지 도무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부축을 받으며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최 회장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칠고 가쁜 숨소리만이 아득하게 맴돌 뿐이었어요. 그토록 수도 없이 걸어왔던 VIP 병동의 복도가 오늘따라 왜 이리도 아득하고 멀게만 느껴지던지요.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쿵 떨어져 내리는 듯한 지독한 두려움과 터질 것 같은 벅찬 희망이 뒤엉켜 온몸의 피를 말려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무거운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노 교수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교수의 책상 한가운데에는 얇고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세상의 수많은 기업을 사들이고 수조 원의 계약서에 거침없이 도장을 찍어왔던 그 거대한 손이 지금 저 얇은 종이 봉투 하나를 집어들지 못해 허공에서 속절없어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봉투 안에 든 종이 한 장이 나의 그 헛된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다면 나는 과연 남은 생을 단 하루라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 두려움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최 회장을 대신해 결국 교수가 먼저 봉투의 봉인을 조심스레 뜯어 서류를 꺼내어 건넸습니다. 회장님, 굳이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직접 한번 보시지요. 떨리는 두 손으로 받아든 하얀 종이 위로 까만 활자들이 이리저리 춤을 추듯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돋보기를 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흐려진 시야를 애써 부릅뜨며 종이의 맨 아랫부분으로 시선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단 몇 글자의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최 회장의 세상은 완벽하게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일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며 세상에서 가장 눈물겨운 기적의 숫자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숨을 헐떡이던 최 회장의 두 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이내 핏발 선 눈동자 위로 뜨거운 눈물이 둑이 터진 것처럼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아, 내 아들 진우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70의 노인은 체면도 위신도 모두 내던진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라는 거대한 껍데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자식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지옥불 속에서 살아왔던 가엾고 늙은 아비의 피 맺힌 통곡만이 진료실 안을 처절하게 울리고 있었죠.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또 쳐보아도 20년 동안 켜켜이 맺혀있던 그 거대한 한과 서름은 도무지 씻겨 내려갈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핏줄이 그 차가운 강원도 시골 낚시터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굳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맑고 바른 청년이었다니. 고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멸시와 외로움 속에서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으면서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기는커녕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 따뜻했던 손길 하나만을 부여잡고 그토록 반듯하게 자라주었다니. 고맙고 미안하고 참담하고 또 가슴이 미어질 듯 벅차올라 최 회장은 꺽꺽거리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오열하고 또 오열했습니다. 곁에서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회장님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최 회장은 서류를 가슴에
꽉 끌어안은 채 한참을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혹시라도 날아가 버릴까봐, 이 모든 것이 그저 꿈결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워 구겨진 서류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거든요. 하지만 문득 이토록 무너져 울고 있을 시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번쩍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장 달려가야 했습니다. 당장 그 강원도 산골로 달려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무거운 사료 포대를 나르고 있을 내 가엾은 아들의 두 어깨를 부서져라 끌어안아 주어야만 했으니까요. 실장, 지금 당장 차 대령해. 가장 빠른 차로 당장 강원도 낚시터로 간다. 아직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이었지만 최 회장의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절박하게 진료실을 울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룹에 사활이 걸린 수천억 원짜리 해외 임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각국의 바이어들이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서실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만류했지만 지금 그에게 그깟 수조원의 돈과 회사의 운명 따위는 길바닥에 구르는 낙엽만도 못한 것이었죠. 내 아들이 20년을 고아로 살아온 내 불쌍한 새끼가 저 차가운 산골짜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그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크고 안전한 세단의 뒷좌석에 올라탄 최 회장은 도심을 빠져나와 강원도로 향하는 뻥 뚫린 고속도로 위 미끄러지듯 달리는 차 뒷좌석에서 최 회장은 품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6살 무렵 놀이공원에 가기 전날 해맑게 웃으며 찍었던 진우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고스란히 꽂혀 있었죠. 최 회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어린 아들의 통통한 뺨을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자 며칠 전 낚시터 모닥불 앞에서 군고구마를 까주며 티 없이 맑게 웃던 청년 지훈의 까무잡잡한 얼굴이 그 어린 진우의 얼굴 위로 기적처럼 겹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귀 밑에 초승달 흉터, 반달처럼 휘어지던 선한 눈매, 그리고 거칠지만 한없이 다정했던 그 투박한 손길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한 내 아이의 모습이었는데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 아이를 밤새 그 추운 낚시터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서야만 했을까? 진우야, 아빠가 간다. 이 못난 아비가 이제야 널 데리러 간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겨울나무들을 바라보며 최 회장은 목이 메어 참아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20년이라는 그 지독하고 매서웠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찬란한 봄의 새싹이 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어느덧 강원도의 익숙한 산세가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뜨거운 참외가 담긴 거친 숨소리는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깊고 짙게 차 안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방황의 끝, 마침내 핏줄이라는 거대한 운명이 두 사람을 온전한 하나의 세계로 이끄는 눈부신 여정이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도심을 벗어나 강원도로 접어드는 내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단 하나도 최 회장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했을 노 회장의 두 눈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쉴 새 없이 일렁이고 있었고 꽉 움켜쥔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입술을 깨물며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차 안의 무거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살벌한 비즈니스 테이블 앞에서도 이토록 피가 마르는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20년 매일 밤 지옥 같은 자책감 속에서 살아가며 수백만 번 상상하고 또 상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하지만 막상 그토록 염원하던 기적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다가오니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버릴 뿐이었어요. 머지않아 저 산모퉁이만 돌면 20년의 혹독한 겨울을 홀로 버텨낸 내 불쌍하고 가엾은 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을 그 소박한 낚시터가 나타날 터였습니다. 마침내 굽이진 흙길을 지나 익숙한 저수지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최 회장은 하마터면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서서히 해가 기울기 시작하며 낚시터 전체를 아주 붉고 따뜻한 저녁 노을빛으로 온통 물들이고 있었거든요. 그 아름답고도 시린 풍경 속에서 며칠 전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허름한 공터에 차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수행비서가 서둘러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최 회장은 이미 떨리는 손으로 직접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최 회장의 시선이 가장 먼저 애타게 찾은 것은 단 한 사람,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지훈이가 아니라 진우였죠. 멀리 시선을 던진 곳, 낚시터 구석의 허름한 창고 앞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무언가를 묵묵히 나르고 있는 듬직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 몸짓만 한 무거운 잉어 사료 포대를 어깨에 둘러매고 비탈진 흙길을 위태롭게 오르는 청년. 낡고 해진 작업복 등허리가 진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청년의 발걸음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 고단하고 무거운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늙은 아비의 가슴은 또 한 번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단옷을 입히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만 먹이며 그 누구보다 귀하게 애지중지 키웠어야 할 내 핏줄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그 빌어먹을 놀이공원에서 잠시 그 작은 손을 놓치지만 않았더라면 저 아이가 이토록 척박하고 외로운 삶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회안에 솟구치는 눈물을 애써 참아내려 입술을 꽉 깨물어 보았지만 턱 밑까지 차오른 뜨거운 울음은 끝내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청년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갈밭을 밟고 걸어가는 그 짧은 몇십 미터의 거리가 마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힘겹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독한 미안함이 가슴을 쳤고 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무치는 그리움이 발목을 붙잡았지요. 자갈이 밟히는 소리를 들었는지 사료 포대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훔치던 청년이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익숙한 노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며칠 전 그 새벽처럼 티 없이 맑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어르신, 벌써 다시 오셨습니까? 서울에 아주 급한 일이 있다고 도망치듯 가시더니 제 군고구마가 어지간히 생각나셨나 봅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닦아내며 넉살 좋게 웃는 청년의 그 맑은 목소리. 그 다정한 한마디를 듣는 순간 최 회장의 가슴 속에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완전히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을 열어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이 꽉 메어와 끄끄거리는 짐승의 앓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죠. 결국 최 회장은 남은 거리를 내달리듯 다가가 흙먼지와 땀 냄새가 훅 끼치는 청년의 넓은 어깨를 끌어당겨 으스러져라 품에 안고 말았습니다. 진우야, 내 새끼 진우야. 아비가 널 이제야 찾았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를 제발 용서해라. 핏발선 두 눈에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린 눈물이 청년의 거친 작업복깃을 뜨겁게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발 아래 둔 거대한 대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그저 잃어버린 새끼를 찾아 밤낮 없이 세상을 헤매던 가엾고 늙은 짐승의 처절한 오열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피맺힌 통곡이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고요한 낚시터를 아프게 울리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포옹과 귓가를 때리는 낯선 이름에 청년은 두 팔을 허공에 둔 채 당황하여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소 눈물이 많던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이 낯선 어르신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르신, 대체 왜 이러십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나신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훈이지 진우라니요. 진정 좀 하십시오. 가까스로 노인을 떼어내며 당황한 목소리로 묻는 지훈을 향해 최 회장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꺼낸 하얀 서류 봉투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 쥐어주었죠. 평생을 간직해온 아이의 사진과 함께 병원에서 받아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걸 보거라. 내가 지훈이가 아니라 20년 전 놀이공원에서 이 바보 같은 아비가 손을 놓쳐버린 내 하나뿐인 핏줄, 최진우라는 증거다. 내 귀 밑에 그 초승달 흉터, 내가 어찌 내 새끼의 흉터를 잊을 수 있겠느냐. 최 회장의 애끓는 목소리에 지훈의 시선이 구겨진 종이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일치. 그리고 그 아래 놓여있는 자신과 꼭 닮은 눈매를 한 어린아이의 빛바랜 사진 한 장. 까만 활자들과 낯선 사진이 망막을 파고드는 순간 늘 잔잔하고 단단했던 청년의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가더니 이내 커다란 두 어깨가 미세하게 떨려왔지요.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잇몸을 깨물고 견뎌온 그 수많은 춥고 외로운 밤들이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보육원의 차가운 담벼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얼굴도 모르는 부모를 원망하고 또 그리워할 때마다 유일하게 떠오르던 기억 하나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작은 손을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듬직하게 꽉 잡아주었던 그 아득한 감촉 말입니다. 며칠 전 난로가에서 군고구마를 먹으며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을 조심스레 어루만져주던 노인의 덜덜 떨리던 손바닥. 그 거칠지만 한없이 포근했던 온기가 기억 저편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파편과 기적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포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정말로 어르신이 제 아버지란 말씀이십니까? 청년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에서 힘겹게 아주 조심스럽게 새어나온 그 한마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최 회장은 다시금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비다. 널 그 차가운 곳에 홀로 내버려둔 천벌을 받아 마땅할 내 아비다. 아버지의 그 찢어질 듯 애통한 참회의 고백에 끝내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던 지훈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자신을 버려두었다는 원망이나 분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가슴 한구석에 뻥 뚫려 있던 거대한 구멍이 매서운 바람만 몰아치던 그 텅 빈 공간이 마침내 따뜻한 온기로 꽉 채워지는
지독했던 그리움의 폭발이었지요. 청년은 들고 있던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자신 앞에서 주저앉아 우는 늙은 아버지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각자의 지옥 속에서 헤매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붉게 타오르는 강원도의 저녁 노을 아래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가슴속에 맺혀있던 모든 슬픔과 한을 토해내듯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날의 그 끔찍했던 상처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려는 듯 따뜻하고 포근한 노을빛이 두 부자의 어깨 위로 찬란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멀고 험난한 길을 돌아왔지만 서로의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세상 어느 곳보다 평온하고 완전한 안식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도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아내리고 나뭇가지마다 연초록 새잎이 돋아나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대기업 회장님의 집무실도 훌륭하지만 기적처럼 다시 만난 두 부자가 주말마다 가장 좋아하는 곳은 여전히 이 소박하고 조용한 낚시터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편안하고 어울리는 등산복 차림을 한 최 회장이 간이 의자에 앉아 서툴게 낚싯대에 미끼를 꿰고 있으면 옆에서 튼실하고 듬직한 아들 진우가 빙그레 웃으며 다가와 능숙하게 거들어주곤 했거든요. 아버지, 찌가 그렇게 살짝 흔들릴 때 성급하게 챔질을 하시면 물고기가 놀라서 다 도망갑니다. 조금만 더 진득하게 기다리셔야죠. 진우가 짐짓 핀잔을 주듯 다정하게 말을 건네자 최 회장은 허허 웃으며 낚싯대를 고쳐주었습니다. 알았다, 이 녀석아. 내가 평생을 거대한 그룹을 이끌 때는 타이밍과 기다림의 미학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요 작은 물고기들 앞에서는 영 마음이 조급해지는구나. 내 아들 옆이라 마음이 너무 편해서 그런가 보다. 잔잔한 수면 위로 낚싯줄이 던져지는 소리와 함께 두 부자의 허허로운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너무나도 길고 아픈 세월을 잃어버렸지만 나란히 앉아 수면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그 어떤 아쉬움도 회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을 낚아올린 늙은 아버지,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짜 이름과 튼튼한 뿌리를 되찾은 듬직한 아들. 두 사람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봄 햇살은 마치 그들이 앞으로 함께 채워나갈 눈부신 날들을 축복하듯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혹독하게 매서웠던 인생의 긴 겨울이 지나가고 마침내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쓰여질 기적 같은 내일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